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2월 2일 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도은입니다. 월요일입니다. 그리고 2월이고요. 밖에는 눈이 꽤 많이 쌓이더라고요. 저는 새벽에 자다가 이거 뭔가 눈이 폭설주의보 막 이런 게 떠가지고 이게 진짜 맞나 싶어가지고 출근길 뭐 괜찮겠지 싶었는데 도로는 괜찮습니다. 도로는 괜찮은데 곳곳에 길에 또 눈이 많이 쌓여 있어서 여러분들 출근길에 미끄러지지 않으시도록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주말 사이에 뉴욕 증시는 시장의 움직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시장 상황의 흐름 자체로는 저는 뭐 쉬어갈 때 돼서 우리 시장도 좀 변동성 있고 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아무래도 좀 이제 불안한 마음을 갖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가 꽤 많이 올랐던 시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정이 과연 단기적인 조정일지 아니면은 뭔가 기업들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 그리고 이제 차기 연준 의장이 결국에는 케빈 워시로 만들어졌죠. 이게 뭐 헤셋이 되냐 그 중간에 뭐 리던가 예. 한 분 또 계셨었죠. 채권 전문가.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게 약간 인맥의 영향이라는 얘기도 있긴 한데 설마 그럴까요? 싶긴 한데 시장에서는 이제 매파적인 그의 과거의 행보를 두고 봤을 때 조금 요거 금리나 시장이 원하는 것만큼 해주지 않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감이 시장의 일부 또 반영이 됐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요. 그러한 연준의 독립성을 월가에서도 그렇고 이제 채권 시장에서도 그렇고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혹은 그러한 기조를 계속해서 이어갔던 사람이 하는 게 또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시장은 너무 포커스를 금리나 매파 여기에만 맞추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3대 지수는 모두 하락했고 나스닥 지수가 1% 가까이 꽤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반도체의 무서운 기세를 보면서 와 진짜 놀랍죠. 그 샌디스크의 주가는 계속해서 셉니다. 예, 정말 세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반도체 종목 중에서의 그 SK하이닉스가 계속 견조한 모습들을 보여 나가고 있는데 과연 이제 오늘 주말 사이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이런 뭐 인텔, AMD 등의 급락이 우리 시장도 흔들게 될지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워낙에 우리 시장만 강하니까요. 반면 테슬라의 주가가 3% 넘게 올랐습니다. 우리 지금 스페이스X에 대한 IPO 관심이 뜨거운데 요거 이제 xAI와 스페이스X의 지분 교환 요게 또 xAI를 테슬라가 일부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이 연결고리가 있고 심지어 스페이스X의 상장이 그냥 IPO를 새로 하는 게 아니라 테슬라로 이렇게 딱 병합돼가지고 이런 구조도 만들어지고 있어서 테슬라의 주가도 430달러를 회복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자, 그러나 전반적인 뭐 빅테크도 그렇고 시장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뭐 밝지만은 않았는데요. 잠시 후에 저희가 월간 뉴스레터 글로벌 시황맨 박명성님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확인을 해볼 텐데 저희가 오늘부터 사실 개편을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짝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자면 제가 이렇게 시장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난 뒤에 저희가 미국에서 직접 탐리를 비롯한 월가의 인물들에 대한 컨텐츠를 수급해 오고 있잖아요. 지하연을 통해서. 근데 그거를 한 3분에서 5분 정도 저희가 조각 영상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 오늘 첫 시작은 탐리가 문을 열어줄 텐데요. 지금 상황에서 빅테크 기업들 기술주 조정이 나타나는 것을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가 여러분 가장 궁금하실 테죠. 탐리의 목소리로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쌈프로TV 시청자 여러분. 오늘의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FOMC가 금리 결정을 내렸는데 예상대로 금리는 그대로였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저는 꽤 비둘기파적인 회의였다고 봅니다. 그런데 솔직히 새로 나온 정보는 많지 않았네요. 그중에서 파월 의장이 여러 번 강조한 말이 있는데요. 고용과 물가 사이에 긴장이 있긴 하지만 예전보다는 확실히 줄었다는 겁니다. 즉 인플레이션 압력은 더 낮아지고 고용이 흔들릴 위험도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리 인하는 없었지만 10명 중 스티븐 미런과 크리스토퍼 월러 두 사람은 0.25%포인트는 내려야 한다는 쪽에 실제로 표를 던진 거죠.
저는 연준이 2026년에는 전반적으로 비둘기파적으로 갈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2022년처럼 인플레이션과 싸우는 국면이 이제는 아니거든요. 게다가 12월에도 금리 인상은 생각하지 않는다고 재확인했고, 오늘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앞으로 인하 속도는 고용시장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달려 있는데, 이 말은 경기가 흔들리면 연준이 받쳐준다는 패드풋이 있고 결국 주식에도 패드풋이 깔린다는 뜻입니다. QT가 끝났다는 건 사실상 QE가 다시 시작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2026년엔 연준이 훨씬 더 비둘기파적으로 바뀌는 모습을 보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2026년에 금리를 안 내린다 해도 매파라서가 아니라 고용시장이 꽤 괜찮아서 그런 거고요. 그 자체가 연준이 비둘기파라는 뜻이거든요. 또 하나, 금요일부터 정부 셧다운이 시작될 수 있고 자정엔 부분 셧다운이 걸릴 예정입니다. 폴리마켓은 현재 확률을 70%로 보고 있습니다. 이 수치도 꽤 높은 편이긴 한데 불과 이틀 전엔 80%였으니 조금 내려온 거죠. 그래도 지난주엔 거의 0% 수준이었으니 최근 들어 분위기가 확 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적 쪽을 보면 이번 분기는 아직 20%만 발표됐지만 예상치를 웃돈 기업들의 5일 성과가 사실상 0%로 거의 반응이 없고 이건 예전보다 낮은 모습입니다. 최근 몇 분기 동안 계속 이어져 온 흐름입니다. 다만 실적이 기대에 못 미쳐서 주가가 하락하는 종목들을 보면 예전보다 하락폭 자체는 확실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연준의 금리 결정처럼 위쪽과 아래쪽 리스크가 모두 좀 줄어드는 모습과 꽤 비슷해 보입니다. 이번 주엔 맥세븐 중 3곳이 실적을 냈고 그중 3곳이 수요일장 마감 후에 발표했습니다. 메타도 강했고 테슬라도 강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만 살짝 밀렸을 뿐 전반적으로는 꽤 긍정적인 흐름이네요. 그리고 아직 나머지 4곳의 실적 발표가 남아 있습니다. 섹터로 보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에너지랑 기초 소재 쪽을 계속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서 주인공은 귀금속이었고요. 귀금속이 잘 될 이유 4가지는 이미 이전에 짚어드렸었죠. 오늘 또 하나의 이유가 나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쪽으로 함대가 이동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듯 테더는 여전히 금을 가장 많이 사들이는 곳 중 하나예요. 이 트윗을 보면 은행 정부를 제외한 민간 최대 보유자이고 매주 1에서 2톤씩 꾸준히 매수하고 있습니다. 저가 매수 중국에서 은 수요가 너무 뜨거워서 에릭 발쿠니스도 은 관련 자산, 그러니까 ETF 비슷한 상품이 무려 42% 프리미엄을 얹어 거래된다고 짚었습니다. 한편 우리는 여전히 맥세븐,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선호하고요. 이번 주엔 상대적으로 더 잘 버텼네요. 그래서 조정이 오면 분할로 담고 목표는 그대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아직은 미움받는 V자 반등인 점을 기억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탐리의 기술주 조정에 대한 의견을 좀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뭐 우리가 이제 탐리와 함께 비트마인과 이더리움 이야기를 했었는데 최근에 사실 코인 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죠. 그 상황 속에서 과연 올해에 있어서의 흐름을 어떻게 보느냐가 관건인데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분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한 방향을 본다라기보다는 월가 의견도 그렇고 국내에서도 이제 관련한 기업과 또 가상자산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좀 엇갈려 있는데 이 가운데 이제 올해 얼마 있으면은 또 이제 관련한 법안 얘기가 좀 나올 거기 때문에 그게 또 시장에서는 그나마 조금이나마 단비가 될 수 있을지 여부도 우리가 지켜봐야 될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오늘 이제 월가 뉴스레터 확인해 볼 텐데요. 글로벌 시황맨 박명성님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눈사람처럼 하고 왔네요? 아니, 눈이 네. 많이 오더라고요. 눈이 이미 왔죠. 네, 예, 많이 시장도 왔더라고요. 약간 이제 얼어붙었어요. 투자 심리가. 그러니까요, 다들 걱정하고 계실 텐데. 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준비했어요. 아하, 제가 오늘 PPT가 좀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명성님이 PPT를 96장 준비했어요. 96장 준비했기 때문에 빨리 가시죠. 렛츠고. 저에게 준비된 시간은 30분이잖아요. 자, 렛츠고. 제가 계산해봤더니 됐어. 렛츠고. 3장에 1분으로 해야 된다. 오케이, 3장에 렛츠고. 1분. 예. 네. 자,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했습니다. 네. 러셀 2000도 1.4% 급락이 나왔고요. 네. 시장이 모두 빠졌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봐도 반도체 뭐 잘 가다가 조금 부러졌고요. 팔란티어 이번 주 실적인데 내일 이제 내일인가요? 화요일인가? 잠시 후에 그 표가 있으니까 그때 다시 한번 보죠. 메타 또 부러졌고요. 테슬라만 올랐습니다. 그리고 월마트, 펩시코 이렇게 필수 소비재 쪽과 헬스케어 쪽만
올랐다는 건 그리고 또 통신주가 올랐다는 건 시장이 별로 안 좋았다라는 뜻이겠죠. 중소형주도 좀 쉽지 않았습니다. 블룸에너지 좀 빠졌고요. 크레도 테크놀로지 역시 하락했고 특히 헤클라 마이닝 야 이게 금값 부러지기 전부터 조금씩 조정 받았는데 결국 15%의 급락이 나오고 말았네요. 여러분 다들 아시는 것처럼 매파 연준 의장이라고 불리는 케빈 허씨가 지명이 됐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잠시 후에 확인해 드릴 텐데 0.3% 어쨌든 금리는 소폭 상승했고요. 달러가 올라왔습니다. 아무래도 매파라고 하면 금리 인하를 조금 소극적으로 한다고 했을 때 달러는 조금 반등할 여지가 있겠죠. 그래서 97 가까이까지 올라왔고요. 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폭포수 11.4% 찾아보니까 1983년 이후에 최대 하락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은은 무려 31%. 은 레버리지가 60% 급락했다면서요? 이거 좀 차트가 좀 폭력적이죠. 이거는 좀 차트 보고 뭐 물론 30이라는 숫자 들었을 때는 그래? 내려올 수도 있었구나 했는데 차트 보니까 이거 좀 무섭더라고요. 네. 역사상 최대 일일 하락폭을 기록을 하면서 이게 이유가 있어요? 이게 다 케빈 허씨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허씨가 바로 당선. 근데 사실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무조건 케빈 허씨 때문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쵸. 근데 어쨌든 케빈 허씨로 인해서 이 급격한 변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고요. 국제유가는 여전히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있어서 그런지 65달러 선에서 약보합권 천연가스 추워서 그런지 아니면 지정학적 불확실성 때문인지 몰라도 4.3달러 11% 에너지 가격은 이런 난리가 나는 와중에도 급등하는 모습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케빈 허씨 연준 의장 지명 이야기에 대해서 좀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케빈 허씨라는 사람이 결국에는 연준 의장으로 지명이 됐고요. 이거는 금요일 장 전부터 화제가 됐었던 뉴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값과 은값 그리고 코인 가격, 달러 변동성이 급격하게 커지는 구간이었는데 일단 후보가 4명이었잖아요. 그중에서도 케빈 허씨가 들어간 이유는 2006년부터 2011년 사이에 중요한 그런 이사직을 역임을 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점을 좀 중요하게 봤다고 하고요. 최연소 이사였죠? 그래서 이제 그 마이런 이사가 있잖아요. 그 사람 임기가 이제 다음 달이면 끝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자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일단 이사직을 수행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의회 인준을 거쳐서 이제 확정이 되면 그러면 이제 연준 의장이 되는 거고 파월은 이제 이사로 내려오는 거고요. 그렇게 바뀌는 거고요. 네. 근데 여기 보시면은 뭐 역사상 최연소 연준 이사라고 돼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거버너일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의장 말고 이사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고요. 과거에 2022년에 금리 인상을 너무 늦게 했다. 그러니까 긴축을 너무 늦게 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다가 과도한 경기 부양책으로 연준의 신뢰도를 훼손시켰다. 양적 완화는 거품을 키우고 불평등을 심화시켰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물가 안정에 더욱 집중할 것.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 많이 내리는 사람을 좋아하는데 이 사람은 오히려 되게 매파적이네? 왜 이 사람이 임명이 됐을까? 지명이 됐을까? 조금 궁금증이 들죠. 그러면서 이제 시장은 그 궁금증을 안고 의구심을 막 제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달러가 반등할 수 있고 왜냐하면 금리 인하를 더 적게 할 거니까 돈도 덜 풀 거니까 그러면 금과 은과 비트코인은 달러의 상승으로 인해서 급락이 나오는 그런 현상이 좀 발생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니 트럼프는 금리 인하 하는 사람을 임명하려고 하지 않았나? 라는 의문이 들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걸 사람들이 물어본 거죠. 케빈 허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사람도 백악관의 압박 없이 금리 인하를 할 거고 그 사람도 금리 인하를 원하는 사람이야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금과 은은 왜 이렇게까지 급락을 했을까? 일단은 지난주에 제가 보여드렸던 요 차트인데 금의 변동성, 금의 빅스가 너무나도 급격하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최근에 은 쪽으로 ETF로 너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좀 과열과 그런 혼잡이 좀 있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것도 제가 지난주에 보여드렸잖아요. 2,000달러일 때 금 아무도 안 사더니 5,000달러 되니까 막 줄을 서서 사더라. 그렇죠. 근데 이게 보시면은 에버코어 ISI에서 요즘에 증권사 미국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런 얘기가 많이 온대요.
금은 어떻게 사야 돼요? 금 어떻게, 은 어떻게 사야 돼요?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물어보신대요. 그러니까 너무 과열이 되어 있었던 거죠. 예, 아닌데 삼성전자도 4만 원, 5만 그렇죠, 원쯤 그렇죠. 쳐다도 안 보고 있는데 지금 15만 원 넘으니까 사려고 하는 심리. 네. 금도 은도 마찬가지네요. 사람 심리가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요. 네. 이러니까 이제 좀 과열이 되었었던 게 어떤 트리거 하나 톡 줬더니 그게 터졌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네. 같습니다. 근데 반면 그러면은 아니 금이랑 비트코인은 반대의 성향을 좀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반대라고 하긴 좀 어렵지만 금 빠지면은 이제 비트코인 올라갈 수도 있다고 했는데 왜 비트코인도 빠져요? 할 수가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장중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주말 사이에 7만 5천까지 내려갔었거든요. 지금도 7만 6천까지 내려가 있고요. 근데 처음에 임명 당시만 해도 8만 1,000달러 정도였거든요. 이 정도까지 빠지지는 않았는데 거기에 뭐 지정학적 긴장,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관세 발표, 이게 뭐 쿠바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위험 자산이 압박을 받았다라고 하기에는 이게 뭐 맞는 해석인가 조금 의심이 되죠. 근데 어쨌든 7만 6천까지 빠졌었다는 거는 이거는 잘하면 스트래티지가 그 엄청난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스트래티지가 던질 수 있는 가격까지 내려온 거거든요. 여기가 이제 평단가가 7만 6천 달러래요. 근데 여기 내려오면 이제 스트래티지도 주주들의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이제 스트래티지가 만약에 이걸 던지면 진짜 큰 폭락이 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코인 시장에서는 정말 경계하고 있습니다. 근데 찾아보니까 케빈 허시가 예전에 했던 말 중에 비트코인은 나를 불안하게 하지 않는다. 비트코인은 우리가 지금껏 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가장 새롭고 쿨리스트, 멋진 플랫폼이다 라고 얘기한 걸 봤을 때 이것도 조금 의심스러워요. 왜 코인이 이렇게까지 빠져야 되지? 그냥 코인 매파 금리 인하 안 해. 그러니까요. 뭐 코인 하라. 요 네. 로직에 뭐 단순 그런 쪽으로 봤던 것 같아요. 예. 속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 그 4명 중에 그나마 가장 좀 매파 성향을 띠고 있다라는 게 시장에서 좀 거칠게 반응을 한 것 같은데 코인 시장도 보니까 대규모 롱 포지션 청산이 엄청나게 여기가 이제 그 뭐랄까 그 상품 선물 이런 것들의 결정체잖아요. 막 엄청 복합돼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청산되면서 급격하게 무너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도가 어쨌든 매도를 청산에 부르는. 청산에 매도의 트리거를 준 건 맞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이 케빈 허시 때문에 이렇게까지 폭락을 했다라고 보기에는 금이나 은이나 코인이나 조금 무리가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과 은은 물론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담감이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네.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많은 청산이 나타나게 되면 이게 어느 정도 지금 뭐 바닥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올 것 같기도 해요. 그럴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저는 저게 좀 걸려요. 스트래티지의 평단을 이제 왔다는 거. 그래서 네. 이제 매도가 더 강화될 그럴 수 있다. 수도 있죠. 사람들의 어떤 코인 시장에서의 사람들의 기준선이 스트래티지의 평단이었거든요. 근데 스트래티지가 과연 여기서 포기할까요? 그러면 안 되죠. 물러나면 안 되는데 근데 압박을 이게 장기화되면 맞아요. 압박을 크게 받을 수 있겠죠. 음. 거기서 조금만 던져도 시장은 크게 놀랄 수 있죠. 아니 부담되죠. 우린 스트래티지 믿고 코인을 샀는데 얘네가 던져 이러면 큰일 날 수 있기 때문에 그쵸. 스트래티지의 반응을 앞으로 좀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여기 암호화폐 전문가들은 오히려 제롬 파월 의장보다 훨씬 더 친화적인 인물이다라고 평가를 하는 걸 봤을 때 워시가 예, 그래서 또 어떤 면에서는 누군가는 떨어졌네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죠. 그런데다가 이제 왜 제가 그 펭귄 밈코인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여기 이게 펭귄이거든요. 이 진짜 그 광활한 남극을 막 돌아다니는 그런 이거를 인간에 빗대면서 사람들이 환호를 했는데 펭귄 민코인이나 이런 것들은 또 그 거래도 늘었고 급등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코인 시장이 완전히 무너졌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말씀드린 대로 이제 트리거는 제공했지만 적절한 인사였다라는 평가를 주고 있습니다. 일단 달러도 최근에 급격하게 너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보는 거고 반대로 달러가 안정이 되면은 금과 은 가격이 떨어지는 것도 이게 어떤 분위기에 따라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근데 매파적 행보를 지나치게 우리가 매파 인사야 라고 보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실용주의자라고 평가한다라는 평가를 저는 개인적으로 좀 동의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큰 뉴스잖아요. 연준 의장이 교체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큰 뉴스라서 그에 대해서 시장이 조금 거칠게 반응하기는 했으나 그래도 적절한 인사였다는 평가가 나온다는 점에서 우리가 일단은 지금 당장 크게 놀랄 상황은 아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레이 달리오도 비슷하게 얘기를 하네요. 케빈 허쉬는 훌륭한 선택이었다. 지나치게 완화된 연준과 지나치게 긴축적인 정책 모두를 위험성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잘해 나갈 것이다 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케빈 허쉬 앞에 놓인 상황들을 얘기를 해보면 일단은 보시는 것처럼 장기적인 실업률 문제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물가 안정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장기적인 실업률이 이게 어쨌든 마찰적 실업일 수 있고 구조적 실업일 수 있기 때문에 AI가 태동하는 과정에서 이 실업률 문제를 과연 금리 인하 없이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금리 전망은 뭐 급격한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급격한 긴축에 대한 기대감도 전혀 없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시장만 조금 놀라서 반응을 한 거죠. 그런데다가 금 가격에 대한 상승 전망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1월 30일 기사인데 금요일에 막 시장이 어지러울 때도 금 가격은 여전히 6,000달러 갈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왔었고, 최근에 JP모건도 급격하게 다시 올려놨었죠. 근데 일단 인준의 난항 가능성이 있어요.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래저래 좀 지지율 하락도 있고 문제가 좀 있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그 부분을 좀 파고들어서 파월 의장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누구도 인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맞서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변동성은 좀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네. 어쨌든 닉 티밀하우스 기자의 얘기에 따르면 어쩌면 2024년 11월부터 케빈 허쉬라는 사람은 이미 연준 의장의 거의 지목이 돼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2024년 11월에 말하라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신이 의장입니다. 이미 선언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뭐하러 이렇게 또 새로운 인물 막 이 링 시장에- 리더 왜 나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시장의 간을 계속 본 거죠. 과연 누구를 시장이 더 좋아할까? 이 사람을 한다고 했을 때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까? 이런 것들을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서 주식 시장과 채권 시장에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워시가 되자마자 그래서 에스티로더 주가가 어떻게 좋았어요? 그래서 에스티로더 주가는 4위라면서요. 네, 어쨌든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이 알고 보면 에스티로더 뭐 상속자의 뭐 사위라더라,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에스티로더 주가는 이 난리통 속에서도 좀 살아남았다. 버텼다. 뭐 그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 민감하게 생각하는 건 이 쿠팡의 사회이사라고 하죠. 이것 그래서 때문에 트럼프가 쿠팡 뭐 그럴 수도 그 있겠죠. 얘기한 건가? 근데 뭐 그거는 뭐 알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뭐 이런 얘기까지 있어서 일단 국내 시장에도 혹시 민감하게 작용을 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에너지 가격은 지금 유가랑 다 난리 났어요. 천연가스도 그러니까요. 막 급등락 너무 심한데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네. 이 난리통에도 에너지 가격이 살아남은 이유를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오일, 그러니까 에너지, 원유가, WTI가 오랜만에 진짜 반년 만에 그 월간 기준으로 상승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계속 떨어지기만 하다가 지난달에 1월 달에 드디어 상승으로 전환이 된 건데, 그러면은 귀금속으로 막 몰려가던 자금이 혹시 이제 에너지 쪽으로 가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아니나 다를까 PPI가 발표됐거든요. 워낙 중요한 이슈가 많아서 이거 거의 아무도 안 봤는데 0.5% 됐습니다. 예상치가 0.2였는데 생각보다 PPI가 조금 높게 나온 게 있었죠. 아무래도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부분인 것 같고요. 이란을 둘러싸고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요. 왜 중동 쪽에다가 막 항공모함 계속 배치하고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테헤란, 이란의 다른 도시에서 여러 차례 폭발이 발생했다는 보고가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시장이 조금 긴장을 할 만한 그런 재료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다가 그 아까 관세 트러블이 좀 있었다고 했는데 쿠바에다가 원유를 팔면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해서 쿠바를 정조준했습니다. 이거는 심지어 그 행정명령으로까지 서명이 된 그런 뉴스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이제 다음 타겟은 쿠바다라는 걸 확인을 시켜준 셈이고요. 이런 와중에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나 미네소타 이슈나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세상에서는 약간 좀
발을 걸쳐놓으려는 듯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왜 캐나다에 대해서도 캐나다랑 중국 친하게 지내면 너네 캐나다 관세 매길 거야 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위협했듯이 요즘 은근히 좀 분위기가 심상치 않거든요. 그래서 동맹국들이 약간 트럼프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미국에서 CNBC에서도 조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약간 보복 조치로 캐나다산 항공기 전량 인증을 취소하라고 밝히고 있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이 사람은 영국의 스타머 총리거든요. 1월 한 달 동안 최소 5명의 세계 정상이 베이징을 방문했다는 거예요. 중국 특이죠. 다른 쪽이 막 이렇게 시끄럽게 하면은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는다. 이게 중국 특유의 전략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의 어떤 세상이 조금 흔들리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다른 나라들 입장에서도 사실 뭐 무조건 미국이랑만 계속 줄 타야 된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해칭을 해놓는 거죠. 뭐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약간 분위기를 좀 느꼈는지 조금씩 수습하는 흐름이 없지 않아 나오고 있더라고요. 쿠바 문제에 대해서도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란이 수용 가능한 수준의 협상안에 나오기를 바란다. 그린란드 문제도 협상을 시작했고 상당히 합의가 이뤄진 것 같다. 라는 얘기들을 통해서 최근에 문제가 됐었던 3가지 지역을 다 이제 합의를 하겠다라는 뉘앙스로 전환이 좀 됐고요. 그리고 인도가 베네수엘라 석유를 사들일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동시에 중국과도 대규모 석유 거래를 환영한다. 이게 원래 베네수엘라 원유를 중국이 많이 가져가고 있었다라고 했는데 베네수엘라를 내가 가져갔으니 뭐 가져간 건 아니지만 베네수엘라의 우위를 차지했으니 그럼 그걸로 중국과 석유 거래를 하겠다라는 걸 봤을 때 완전히 뭐 중국을 적으로 생각하는 건 아니거든요. 뭐 디리스킹과 뭐 그런 것들은 좀 다르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조금씩 이제 내부적인 상황들을 보면서 이런 것들을 수습하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우리가 좀 걱정하기보다는 미국 주식 수요는 외국인들의 미국 주식 수요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좀 변동성이라고 보는 것도 아직까지는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환급 시즌이라서 세금 환급 시즌이래요. 미국이 유동성도 좀 어마어마하게 대기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게 만약에 유입이 되기만 한다면 어쨌든 유동성은 여전히 살아있는 거니까 우리가 너무 크게 뭐 주초부터 너무 크게 우려할 필요는 아직까지는 없어 보입니다. 네. 숨 쉴만하죠? 아, 그럼요. 자, 그럼 미국 정부가 지금 부분 셧다운 요거 이제 예상이 됐었던 일인데 맞습니다. 어떻게 좀 주말 사이인데 뭐 큰 파장은 없었죠?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되게 부분 셧다운이라는 게 작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6개의 법안이 있거든요. 6가지의 그 부서가 있는데 그 중에서 5개는 통과가 됐어요. 상원에서. 네. 그리고 나머지 그 1개가 국토안보부거든요. 근데 그 국토안보부가 미네소타 이슈 때문에 상원에서 합의가 안 된 거예요. 예, 근데 그러면은 그거를 2주 동안 유예를 시키자. 네. 2주 동안은 지금까지 임시 예산안으로 가고 2주 뒤에 다시 얘기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상 6개의 부서 모두가 셧다운이 아닌 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하원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하원이 지금 휴회 중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월요일까지 열리지 않을 예정이라서 그래서 일단은 하원을 통과하지 못해서 서명이 안 돼서 부분 셧다운이다. 라는 거고 어쨌든 하원만 열리면은 이제 하원 대통령까지 들어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한번 되게 오래 했다가 43일 했다가 엄청나게 손실을 입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똑같은 과오를 반복하지 말자라는 쪽으로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원만 열리면 셧다운도 금방 수습이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조금 더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는 오히려 2월 8일에 예정된 일본의 조기 총선입니다. 제가 종종 이렇게 전해드렸는데 다카이치 총리가 그 의회를 해산시키고 그리고 이제 본인의 어떤 지지율을 배경으로 직을 걸었거든요. 만약에 이번에 조기 총선을 해서 자민당이 과반을 점유하지 못하면 나는 총리에서 물러나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뜻이겠죠. 근데 시장은 다음 총리에 대해서 폴리마켓 기준으로 다카이치 총리가 96%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 봤을 때
다카이치가 직을 걸었지만 이길 것이다 라고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다카이치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돈 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레이트 체크라고 해서 달러가 상대적 약세를 보이고 엔화라든지 원화가 강세를 보이는 흐름이 만들어졌었는데, 그래서 달러 대비 엔화 환율이 떨어졌었는데, 뭐 아시는 것처럼 금요일에는 워시로 인해서도 달러가 상승을 했고, 그런데다가 다카이치의 승리 가능성이 높아지면 엔화가 또 약세를 보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우리가 좀 캐캐묵은 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 이런 게 또 이번 주에 반영이 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또 달러 대비 원화 환율도 올라간 거예요. 달러는 상승했고 반등했고, 엔화가 약세로 돌면 원화도 약세로 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 좀 주목해야 되는 건 외환 시장 변동성이 오히려 좀 더 클 수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특징주 보겠습니다. 네. 주말 사이에 테슬라, XAI 그리고 스페이스X 얘기가 제일 많았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종목이 실적 시즌이기도 하고, 그래서 할 얘기가 종목 쪽에 더 많아요. 네. 그래서 열심히 또 달려볼게요. 그럼 테슬라부터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이스X, 그러니까 이 난리가 났는데도 테슬라가 3% 넘게 올랐고 장중에 5% 넘게 상승했거든요.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린 스페이스X 상장할 건데 거기다가 XAI를 합병시켜서 상장한다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 얘기가 테슬라의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이게 직접적인 연관이 있나 싶어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 스페이스X가 앞으로 뭐 2025년도 매출 그리고 역사상 최대 규모의 IPO, 그런데다가 주관사 뭐 골드만삭스, JP모건, 모건스탠리, 뱅크 오브 아메리카 붙었다. 엄청난 역대 최대의 IPO가 될 것이다라는 거는 알고 있었죠. 근데 거기 알고 보니까 테슬라가 최근에 XAI에 대한 우선주를 20억 달러를 확보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만약에 XAI랑 그 스페이스X가 합병을 해서 상장을 한다고 할 때 테슬라의 주주는 XAI가 들어간 스페이스X의 지분을 어느 정도 가질 수 있는 효과가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이렇게 호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와 진짜 이게 일론 머스크가 똑똑하죠. 타이밍 그런 것도 잘 보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에 대한 주가가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스페이스X가 앞으로 위성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우주의 데이터 센터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걸 뭐 100만 개까지 목표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XAI를 합병을 해서 그록을 거기다가 탑재를 해서 데이터 센터처럼 위성을 하늘에 쏜다, 우주에 쏜다라고 한다면 이게 충분히 또 얘기가 되는 거라서 이거 뭐 어쨌든 내러티브로 가는 테슬라 주가지만 이번에는 또 사람들이 좀 주주분들이 흥분할 만한 그런 이슈들이 좀 나오게 된 거죠. 그와 동시에 그럼 에너지는 어디서 갔냐? 태양광으로 계속 한다고 하잖아요. 뭐 핵융합 발전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뭐 420와트 최대 뭐 연간 1000와트까지 만들 수 있는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퍼스트 솔라의 주가가 좀 단기적으로 급락을 하기도 했고, 테슬라가 이걸 다 가져가게 되면 태양광에 대해서도 계속 우리가 좀 봐야겠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최근에 나왔던 이야기가 모델 S와 X를 접고 옵티머스에 올인한다고 했죠. 그러면 이게 또 로봇으로 또 돈을 벌겠다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로봇 전환에 대해서 좀 더 빠르게 이루어지면 그러면 매출단에서도 영업이익단에서도 좀 긍정적인 효과가 날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요. IPO 얘기가 나와서 IPO가 이렇게 시장을 흥분시켰으면 그러면 또 다른 이야기들은 또 뭐가 있나 하고 찾아봤는데, 오픈 AI가 올해 4분기 IPO를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원래 내년 정도로 봤거든요. 근데 올해 스페이스X도 그렇고 왜 엔트로픽도 최근에 계속 그 장외에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오픈 AI 입장에서는 그게 조금 불안했는지 우리가 엔스로픽보다 먼저 상장을 하겠다라는 목표를 또 펼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또 괜히 마음에 걸려요. 1조 5천억 달러, 1조 달러, 5천억 달러 이렇게 큰 덩어리가 3개나 들어오면 그러면 이게 수급이 분산될 수 있잖아요. 분산도 분산이고 이제 시장을 많이 오래 보셨던 분들은 네. 이걸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이 올해 IPO 대여가 끝나고 나서 시장에 이제 그 불씨가 네. 사그라들 거다.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이런 우려를 네. 많이 하죠. 그래서 다들 여기만 보고 있으면 원래 상장되어 있는 주식들. 근데 그런 게 사실 어느 정도 맞거든요. 왜냐하면 만약에 스페이스X가 상장이 돼서 들어오면 지금 들어와 있는 우주 관련주들이 솔직히
별로 힘을 못 쓰겠죠. 그쵸. 예, 수급이 다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시면서 우주 관련주 투자도 참고를 하셔야 돼서 그 6월이라는 시점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네.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오픈 AI 얘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거기서 또 나왔던 이슈가 엔비디아가 이게 1,000억 달러인가요? 1조 달러인가요? 10억, 100억, 1,000억이네요. 네, 1,000억 달러의 투자를 원래 오픈 AI한테 해야 됐었는데 근데 그거를 발을 빼버린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둘이 뭐 싸웠다더라 이런 얘기가 있어서 시장이 또 이것 때문에 또 긴장을 했습니다. 금요일에. 근데 알고 보니까 주말에 그런 거 절대 아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헛소리예요. 라고 얘기를 했고 나는 샘 알트먼이랑 일하는 걸 정말 좋아합니다. 근데 그 1,000억 달러는 아직 확정은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반드시 투자는 한다고 했으니까. 요걸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좀 덜어지기는 했어요. 근데 어쨌든 오픈 AI가 들어온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1,000억 달러는 안 한다. 정도의 이야기는 우리가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네. 그래서 오픈 AI는 앞으로 이제 좀 광고 시장에 좀 진출을 하는데 여기에 명운을 걸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는 했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오픈 AI는 확실히 최근에 조금 불안해요. 왜요? 예, 그냥 이 전반적으로 좀 제미나이한테 좀 밀리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저는 네. 그냥 개인 유저로서 제가 제미나이를 최근에 유료 결제를 했어요. 네. 전 진짜 유료 여러분 안 쓰는 거 아시죠? 완전 구두쇠인데 유료 결제 하고 나서 그림을 제대로 못 만들어주고 너무 이게 약간 뭐라 그러죠? 로딩이 늦고 하는 그래요? 게 너무 많이 발생해서 사람들이 진짜 많이 쓰나 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도 또 많이 필요한 그러니까요. 거고. 그래서 예. 저는 오히려 챗GPT가 더 구동이 잘 되는. 그래서 저는 어차피 다 같이 좋은 네. 상황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오픈 AI와 챗GPT가 지배하던 그런 구조는 많이 조금 깨지고 있지 않나 싶고 약간 또 먼저 상장을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약간은 조금 불안한 게 있나 싶어가지고 이런 것들은 좀 많이 분산을 좀 하시는 게 미리 너무 오픈 AI 반영도가 높다라고 하면은 조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일단 필요하기는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유료를 써서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기는 해서 저는 제 폰이나 뭐 노트북에 문제인가 싶어서 다른 걸로 사용을 해보고 막 그랬는데 버벅버벅 하더라고요. 자, 이 말인즉슨 말씀하신 데이터 센터 더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그렇죠. 될지. 네. 자, 애플은 지금 주가가 많이 오르진 못해서 처음에는 뭐 맞아요. 아이폰 판매량이 엄청 놀랍다라고 했는데 금요일 실제로 아침에 예. 주가 반응은 영 미적지근했습니다. 저희가 금요일 아침에 봤었죠. 네. 예, 애플 시간의 주가를 좀 보고 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뭐 시장도 좀 안 좋았고 그래서 0.5% 정도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근데 뭐 울긋불긋하죠. 뭐 아이폰 매출 그리고 서비스 매출이 조금 아쉬웠던 거, 맥이랑 웨어러블 서비스 쪽이 조금 빨간불이 들어왔던 거. 근데 여기 차이나가 정말 좋았어요. 중국이 38% 좋았기 때문에 이거 보시면 매출은 확실히 늘었고요. 중국 매출이거든요. 이게 성장세 YOY 기준으로 뭐 40%, 30%, 40% 가까이 늘었잖아요. 만약에 오픈 AI라든지 구글이라든지 AI 하드웨어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에 대한 혁신이 생각보다 좀 늦어진다라고 하면 스마트폰을 많이 팔았을 때의 장점이 여전히 크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AI는 스마트폰에서 구동되는 게 좀 더 유리하다면 그러면은 애플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다라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가 궁금한 건 애플이 AI를 어떻게 할 것이냐, 계속 구글에 얹혀서 갈 것이냐, 아니면 본인들이 탑재할 그런 AI는 필요할 것이냐인데 보시는 것처럼 최근 몇 주 사이에 중요한 인력들을 또 잃었다고 합니다. 다 메타랑 구글로 이직을 했대요. 그런 측면에서 애플에 대한 그 전망을 되게 좋게 보기에는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스타트업 QAI를 인수했다고 하는데 이거 보면 좀 웨어러블 쪽에 열악한 환경에서도 오디오 품질을 향상시킨다고 하니까 웨어러블 쪽에 의미가 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모르겠어요. 이걸로 애플이 과연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는 최근에 대해서는 애플에 대한 신뢰도가 조금 시장에서는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여전히 시간은 충분하다. 애플에게 AI를 할 수 있는 따라잡을 수 있는 시간은 충분하다고 보고 있는데 일단 뭐 밝혀진 내용은 AI에 대해서는 별게 없고요. 올해 폴더블을 하고 내년 아이폰 18을 한다라는 얘기를 봤을 때 올해는 좀 프리미엄 쪽으로 간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칩이 없어서
반도체가 없으니까 막 양산하기보다는 프리미엄 쪽으로 가는 게 일단 지금은 맞다라고 해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AI에 대한 청사진보다는 지금 당장 우려되는 사항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에 불과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크게 환호하진 못했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애플 목표가를 325달러로 제시를 했는데, 이것도 AI 기반 시리가 2026년에 출시될 예정이지만 이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이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외에 실적주들 한번 보시면요. 샌디스크, 뭐 이제 놀랍지도 않죠? 주가가 급등하다가 시장의 분위기가 좀 안 좋아서 6.8%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시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네요. 역사상 샌디스크만큼 이게 다 지금 목표가가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적이 먼저 가고 목표가가 뒤따라가잖아요. 그런 적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칩에 대해서는 지금 뭐 국내에서도 그렇죠. 목표가 상향이 뒤늦게 계속 따라가고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국면이다라는 걸 다들 인정을 하고 있고요. 레이먼드 제임스에서도 샌디스크 목표가를 그래서 725달러까지 역사상 가장 늦은 상향 조정이다. 근데 앞으로도 핵심 수혜자가 될 것이다라는 내용이고요. 근데 아쉽지만 KLA 이거 반도체 장비주인데 얘는 급락을 했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이게 메모리 칩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반도체 장비를 만들 때도 칩이 들어간답니다. 칩이 부족해서 급락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반도체에 대해서 결국에는 반도체를 메모리. 살리려고 투자를 해서 장비를 사야 되는데 반도체 칩이 없어서 장비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참 별일이 다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소파이 같은 경우에도 급락이 좀 나왔어요. 아무리 봐도 실적이 괜찮은데 왜 떨어졌을까 하고 찾아보니까 주요한 고객사인 차임이라는 핀테크 기업 이게 좀 이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좀 불안해서 주가가 급락을 했다고 하는데, 근데 보시는 것처럼 계속 연간으로 성장세는 지속적으로 소파이에 대해서는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급락이 기회가 되려나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요. 쉐브론 같은 경우에 제가 지난주에 여기 베네수엘라 얘기 좀 해주지 않을까요? 네. 기대를 했었는데 실제로 향후 18개월에서 24개월 동안 생산량을 50%까지 증가시킬 잠재력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베네수엘라에서 확실히 쉐브론이 좀 이익을 얻을 수 있겠구나라는 분위기로 주가가 급등을 했고요. 베네수엘라에선 심지어 민간 생산업체에 대해서 자율성을 주는 법안을 통과시켰대요. 베네수엘라에서 과거에 미국 업체들을 계속 쫓아내려고 하더니 이제는 진짜로 쉐브론 같은 기업도 일할 수 있게 해주는구나. 그래서 물동량 최대 5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해서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버라이즌은 왜 올랐냐면 가입자도 급증했고 프론티어라는 업체를 인수하면서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데, 프론티어가 또 광 케이블 업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광섬유 광.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부족하네. 네, 그래서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고 시총의 30%를 주주환원한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통신주의 강세가 지속됐다. 뭐 근데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하세요. 뭐 통신주 별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지 않을까 네. 싶어서. 그리고 데커스 아웃도어는 의외로 호카가 또 잘 팔렸대요. 우리 세상에서 별로 요즘 지났나 했는데 20% 급등을 했고요. 이번 주는 뭐 아시는 것처럼 알파벳, 아마존, 뭐 아이렌, ARM, 팔란티어, 오늘 릴리. 내일 아침 또 릴리 있고요. 뭐 오늘 이번 주도 화이자. 바쁩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빠르게 돌아가야 될 것 같고. 자, 여기까지 해야 되죠. 돼요. 구글에 그러니까,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너무 하나 좋은 게 남아 있는데 아쉽네요. 구글 이런 얘기는 우리가 지금 뭐 프로젝트 지니 요거는 내일 그거 진짜 신기하거든요. 네, 내일 너무 한번. 아깝네. 아깝네가 아니고 지금 앞에서 죄송해요. 제가 너무 한번 많은 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명성님에게 이제 깔때기를 하나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아요. 깔때기를 만들어 줘서 뉴스를 좀 한번 제가 필터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근데 이 내용을 다 하면 우리 방송 끝날 것 같아가지고 자 그러면 아쉽다. 빠르게 저희 여러분 3프로 핫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입고 있는 두 가지가 아니죠. 네. 영성님도 프리스. 지금 민트 색깔, 저도 민트 색깔을 입고 있는데 이 제품은 컬럼비아 플리스 자켓 최초로 3만 원대에 준비를 한 제품입니다. 이제 지난주보다는 날씨가 살짝은 따뜻해지기는 해서 따뜻하다는 표현은 좀 그렇죠. 덜 추워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이제 하나 입고 딱 겉옷 입으면은 지금 후끈후끈합니다. 요거 되게 가볍고 여러분들 뭐 콜롬비아 이 되게 제품은 색상이 이뻐요. 이 브랜드 모르시는 분 없죠. 그리고 색깔이 다 뭐라 그러죠? 파스텔 톤이에요. 푸른색, 지금 초록색, 핑크색 이렇게 준비했는데 다 파스텔 톤이라서 제가 봤을 때는 요거는 이제 어르신들 선물 드려도 곱다 요 소리 한번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카이블루, 쿨그린, 피치 블러썸이라는 컬러고요. X스몰부터 2X 라지까지 넉넉하게 있는데 저는 지금 미디움 사이즈 입고 있어서 살짝 보여드릴게요.
이게 보니까 미디움 사이즈도 그렇게 많이 크지 않아요. 제 요새 어깨 운동을 많이 하지 않는데 별로 안 크죠? 볼까요? 그렇게 많이 안 커요. 이 정도 느낌? 제가 앞머리를 잘못 잘라가지고 척키가 돼가지고 지금. 저는 엑스라지 입었습니다. 네, 명성님은 105 사이즈 X라지 입었고요. 조금 저는 기장이 기네요, M 사이즈. 밑에가. 기장 긴 것도 어르신들 좋아해요. 그래서 이걸 별로 안 좋아하시면 라지로 입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라지 사이즈 엑스라지니까. 하면은 네. 근데 어깨가 그러면 또 안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예, 어깨에 맞추시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싶고 따뜻할 때 이제 엉덩이까지 가려주면 엉덩이까지 따뜻하니까 기장감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제품은 삼성 AI 갤럭시 탭 SA 풀 세트를 최초로 49만 원대 가져갔습니다. 풀 세트라 하면 뭘까요? 키보드 다 들어있고요. 여기 펜도 들어있다라는 거죠. 여기 펜 보이시죠? 여기 펜이 있고 여기 키보드까지 있는 풀세트 제품인데 이게 49만 원대 제품인데 지금 보니까 원 UI 6.1로 업데이트된 그래서 갤럭시 AI가 지원이 됐다. 요새는 AI가 안 들어가 있으면은 뭐 IT 기기 쳐다도 안 보시죠. 그리고 11형 WQXGA 요건 좋은 화면이겠죠. 대화면이라고 합니다. 몰입감을 더 뛰어넘게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하고요. 지금 사운드도 굉장히 풍부한 그런 제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제품으로 보통 넷플릭스 시청하시는 분들도 있고 유튜브 시청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적합한 제품인 것 같고 관련해서 자세한 사항은 어떤 사양을 가지고 있는지는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못다한 이야기는 내일 다시 들어보도록 하죠. 월가 뉴스레터 글로벌 시황맨 박명성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